예. 저 눈빛. 예스. 저 눈빛. 안 돼, 치겠다. 예. 비린내 나는 부둣가를 내 세상처럼 누벼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비겁하다 욕하지 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백첨.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힌트 요정 김나희입니다. 다들 이 노래 아시죠? 아시죠? 아셔야죠.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모두에게. 너무 잘 알죠. 그렇죠. 드라마 OST니까. 네. 2001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굳이 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 있어요. 오래됐는데. 오래됐네요. 아주 이 카리스마 넘치는 곡이 오늘의 왜 힌트송인지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큰 별세! 네, 또 나와야죠. 화이팅. 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서방파 두목 김태촌, 사람 좀 모아야 되겠어. 300여 명을 모아가지고 김영삼 총재를 인질로 삼기 위해서 막 때려 부수고 막. 이 김영삼계 주류의 의원들 막을 준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방법 가지고 휘두르니까 PR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란했어. 그 대회장이 수레장이 된 거예요. 수레장이 돼. 영화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면을 가장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누굴 것 같습니까? 오, 무서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알 국회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큰 별세 최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국회의사를 찾아오신 Z세대가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온 23살 한양대학교 전체학과 19학번 루카 타바레스입니다. 와우! 정치 외교학과? 네, 맞아요. 대박이다. 와. 아니 근데 정치 외교학과를 지원한 이유가 왜 지원했어요? 저는 원래 브라질에서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저기 브라질에서 정치 상황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저기 더 나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럼 앞으로 브라질 대통령 꿈꾸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와, 되게 운명적인 순간이네요. 차기 브라질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의사 방송에. 와, 멋지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4년 8월이었죠. 한국의 야당사에서 보기 드물게 아주 젊은 총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은요, 바로 영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신민당 김영삼 총재였는데요. 당시 김영삼 총재의 나이가 47세였습니다. 47세. 아니, 왜냐면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당시 이 총재, 야당 총재들의 나이가 평균 60대였거든요. 거기에 이 47세면 야, 이거 엄청나게 젊은 거죠. 네. 요즘 왜 야당의 지금 대표가 30대잖아요. 엄청 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굉장히 쇼킹했는데 이건 훨씬 이전이니까 40대 야당 총재? 이건 엄청난 대단한 거네. 엄청난 바람이 분 거죠. 저희 40대 기수론 그때 했잖아요. 아우, 이 형 너무 잘해. 맞습니다. 40대 기수론. 잘 아시겠지만 1971년 대선을 앞두고요. 그 신민당의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의원이
야당에도 젊은 피가 필요하다. 새로운 활력 불어넣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바로 40대 기수론. 3년 뒤에 이제 야당 총재로서 바로 김영삼 씨가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974년입니다. 자, 그럼 이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자,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겨울공화국 어느 때였을까요? 유신 정답. 오늘 왜 이래요? 오늘 반짝반짝해. 오, 맞습니다. 바로 1972년이었죠. 한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초헌법적 사건. 바로 10월 유신. 10월 유신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 지금 이제 야당 총재가 47세 김영삼 총재로 지금 선출이 된 겁니다. 유신 체제는요, 뭐 기본적으로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뭐 엄청나게 저항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유신의 길을 가던 젊은 피 김영삼이 최연소 신민당 총재가 되면서 아마 신민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야당으로서는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김영삼 총재가 이야기했던 부르짖었던 그 구호 두 가지. 반유신. 유신을 반대한다. 그리고 또 하나. 선명 야당. 이 두 가지를 부르짖으면서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네. 저기 선명야당이 무슨 뜻하는 거죠? 선명 야당. 크리스티안, 설명 가능한가요? 그러면 성명야당이라는 건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잘 듣고. 자, 선명 야당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정권과 각을 세우며 대안을 마련하는 야당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니요! 라고 강하게 외치면서 실천하는 그런 야당. 누가 봐도 아주 선이 쫙 확실히 정부에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야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김영삼 회고록을 보면 1974년 신민당 정당대회는 정통 야당의 새로운 출발이고 변혁이다라고 좀 적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장기 독재 체제에 들어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도전을 좀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뭔가 이 젊고 선명한 야당이 당수를 필두로 박정희 정권의 각을 세우는 약간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 김영삼 총재는요, 그 민주화 투쟁의 그 강도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박정희 정권을 정말 정면으로 압박하죠. 당연히 그 유신에 좀 반감을 품고 있었던 국민들, 최연소 총재, 뭔가 젊은 피가 이끼는 어떤 이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요? 뭔가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여기서 살짝 변화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VCR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예방을 받고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정 전반에 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시간 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는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다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김영삼 총재가 당선이 된 지 1년 되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좋아 보였어요. 되게 좀 으르렁으르렁 하는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분위기 좋아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유신이랑 반유신 그게 어떻게 보면 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둘이 이렇게 화기애애하는 건 참 의외네요. 게다가 김영삼 총재는 반유신, 선명야당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을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1975년도에 국제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인도차이나 사태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인도차이나 반도인데요. 1975년 4월 17일 이 캄보디아에서는요, 크메르루즈라는 이 공산주의 요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고, 베트남, 이 베트남에서도 바로 이 베트콩에 의해서
공산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였고 라오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산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1975년에 거의 마찬가지로 이 인도차이나 이 반도에서 마치 이 공산주의가 도미노처럼 또르르륵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75년도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아, 그럼 우리도 공산화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했겠죠? 그렇죠. 네. 진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번졌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예, 사람들이 모였겠구나. 그러면서 뭔가 걸기대회 했겠구나. 안보. 자,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 안보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단체,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38개의 그 사회단체가 총력안보국민협의회라는 것을 결성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총력안보 서울시민 걸기대회에서는요, 안보, 통일, 뭐 이런 거, 예, 혈서로 막 쓰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또 항상 뉴스 보면 제가 늘 봤던 게 있어요. 이때쯤 되면 이제 김일성 인형이라든지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할까? 뭐라고? 불을 붙여라. 화영식 이런 안보 바람이 불었죠. 자, 이 박정희 정부는요, 총력 안보 태세를 갖춰간다는 명분 아래 긴급조치 9호를 또 발동하게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바로 유신체제, 지금 유신체제,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자, 이런 자들을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유신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긴급조치 9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언비어 퍼뜨려? 너 깜빵 갈래?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오, 세상에. 예, 유신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되어 있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지금 70년대 분위기예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인도차이나 사태로 고조되니 안보 위기 의식에 박정희 정부가 좀 편승했다고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사태는요, 박정희 정부 체제, 즉 유신 체제를 존속시키는 그 좋은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뭔가 지금 유신 체제가 이게 지금 정통성에서 살짝 고민되는 지점이 많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차이나 사태가 공산화되고 있는 모습들 봐봐. 우리 지금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거 위기 온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회담에서 정말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지 상상도 안 돼. 맞아요. 그렇죠.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뉘어져 있을까? 몰라요. 소개할 줄 알았는데. 이게 김영삼 총재가 이 회담 직후 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명을 발표하긴 해요. 근데 뭐라고 발표하냐면 뭐 국정 전반의 모든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뭐 격의 없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면담 내용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 그럼 제대로 그 2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했는지 제대로 뭐 밝히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뭐냐 이거? 아니 야당 팀들 지금 대통령 만나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네. 혹시 돈 받은 거 아니냐? 금품수 수사. 그럼. 의심을 하겠네요. 뭔가 둘이 또 뭐고 미락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필 거예요. 사진에서 혼자 웃고 계셔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김영삼 회고록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재현 배우를 모셨거든요. 네, 재현 배우. 당신이야. 본인인 거 아시잖아요. 본인인 거 아시잖아요. 준비되셨죠? 네. 자, 레디, 액션! 박정희는 창밖의 새를 가리키며 말했다. 김 총재, 내 신세가 새 같습니다. 민주주의 합시다. 대통령 직선체 합시다. 유신 헌법 철폐하고 멋진 민주주의. 김 총재, 나 욕심 없습니다. 집사람은 공산당 총 맞아 죽고 이런 절간 같은 데서 오래 할 생각 없습니다. 민주주의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 총재, 이 이야기는 절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합시다. 내가 정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대통령으로 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김영삼은 박정희의 눈물에 더 추궁하지 못하였다. 야 명령기다 명령기.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이해가 잘 되네요. 연기를 보니까 네. 와닿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로 호소하니까 약간 좀 마음이 좀 흔들렸나 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회담에서의 어떤 내용은 김영삼 회고록에 따르면 정권 내려놓겠다, 민주주의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시간을 달라.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영삼 총재가 그걸 믿은 거라. 오케이. 근데 그럴 것 같은 게 여럿이 있을 때 우는 거랑 단둘이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달라, 거 느낌. 그러니까. 방금 느꼈잖아. 맞아.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 김영삼 총재 지금 정치 스타일이 뭐냐면 정치는 정직해야 된다. 예, 요게 또 이 김영삼 총재의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78년 바로 이 대통령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는 게 이 지금 우리 대화의 어떤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웬일? 1978년 다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수 치면서 부대 대통령으로 또 정권을 연장을 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얘기랑 다르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눈물에 당했구나.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신민당의 그 반유신 활동은요,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때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속기록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이. 약간 이모티콘 느낌. 눈썹이고 눈동자고 입이고 이렇게 지워낸 거예요. 지워낸 거예요. 없구나. 네, 지워낸 겁니다. 삭제네요, 삭제. 맞습니다, 삭제. 자, 그러면 요와 관련된 속기록을 우리 장현 아나운서님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과 서글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웅장한 건물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오늘 우리 의회는 한갓 장식물에 불과하게끔 되어버린 정치 현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독재자의 온갖 실정과 또 그로 인한 민생고는 국가 안보라는 절대적인 명제 아래 깔려 묻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은 끊임없는 전투와 같은 상황 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중간에 삭제가 되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중간에 뭔가 삭제돼 있잖아요. 그 삭제된 그 공간에 들어갈 말이 뭘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렵죠. 이건 좀 어렵다. 이거는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어떤 그 좋은 법을 만들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여긴 지금 의회가 그냥 뭐뭐를 해주는 그냥 장식물. 무엇의 장식물? 혹시 그게 비속어여가지고 삭제된 건가요? 뭐라고요? 혹시 비속어여가지고 삭제된 건가요? 비속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 비속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의회는 이체 띠띠띠. 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1인 통치를 합리화시켜주는, 예, 1인 독재 체제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한갓 장식물에 불과하게끔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분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신 분이고, 예, 제가 이렇게 포스터로도 많이 봤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 김옥선, 이분은 여자십니다. 오! 아, 진짜요? 네. 남장 여자 국회의원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이분 누구지? 아니, 왜냐면 항상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꼭 메고 오세요.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오니까 남장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짧게 하시고. 짧게 하시고. 네. 몰랐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뭐 조금 TMI를 한다면 왜 김옥선 국회의원이 왜 이렇게 남장 여자를 했냐면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때 여기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이 강제징용, 그러니까 오빠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하니까 딸이
그 어머님의 그림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남장으로 진짜. 네, 활동을 했다고 해요. 이분이 지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유신 체제를 비판을 했는데 유신을요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에 빗대면서 정면으로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자, 혹시 제가 지금 막 이야기했던 그 스탈린, 뭐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치 형태, 스타일 혹시 뭔지 아세요? 스타일요? 스타일. 네. 일단 저기 매스컴이랑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전쟁 심리를 이렇게 세우면서 영구 집권을 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어필하는 거 아닐까요? 이 김옥선 의원도요. 이런 공산주의 체제의 그 통치 체제가 유신 체제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이어간 거예요. 자,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이거와 박정희가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 안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정부 여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났다. 네. 나지. 장례가 막 소란하게 막 이어지면서 결국 대정부 질문은 중단되고 맙니다. 참고로 이 본회의 속기록에는요. 아까 찍찍찍 그었던 그 네. 삭제된 부분이 총 9번인데요. 모두 김옥선 의원의 그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발언 강도가 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배운 게 네. 긴급조치 9호로 유신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근데 이렇게 대놓고 용어를 쓰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김옥선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동. 근데 엄청난 파문이 불러일으켰죠. 여당인 그 공화당 그리고 유정회 혹시 기억나세요? 유정회? 그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거의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추천이지만 뭐 추천이 임명이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그 유정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나 마찬가지죠. 그 공화당하고 유정회가 이제 합동의원총회를 열고요. 바로 이 김 의원이 국회 발언, 의제, 그 이외에 발언을 했다. 금지 조항, 그다음에 모욕했다라는 것을 들면서 징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긴급조치 9호를 내렸다고 해도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 그런 게 고급 용어 쓴다. 면책특권 멋있어요. 있지 않나요? 그렇지. 맞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떤 발언을 해도 사실은 체포되지가 않잖아요. 그런 권한을 줬잖아요. 지금 우리 그거 잘 알고 있는데 네. 이 당시는 그런 것들이 이게 작동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달랐지. 결국 이 징계하는 그 법사위에 붙여졌고요. 물리적 충돌 끝에 본회의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그 10월 13일 오전 이 김옥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보통 분이 아니셔 역시. 뭐라고 얘기하면 내 신상 문제로 더 이상의 사태가 악화됨을 바라지 않는다. 이 발언을 끝으로 국회의원직을 던져버립니다. 선생님 그런 네. 발언을 했다고 해서 야당 국회의원을 사퇴하다니 신민당의 대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지금 여기 네 분이 지금 다 야당 총재라고 네.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소속 의원이 지금 이렇게 선명 야당을 외쳤던 그런 정신에 부합해서 지금 결연히 지금 비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야당 총재라면. 좀 보호해줘야지. 네. 당연히 네. 맞대응을 해야죠. 그렇죠. 신민당에서도 야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이 강경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좀 살살 좀 약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김옥선 의원의 사퇴서가 제출되는 형태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김영삼 총재도 사실 자신의 그 강경 노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던 이 김옥선 의원을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거죠. 여당이 네. 소속 의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밀스러운 영수회담 그리고 김옥선 의원의 파동 좀 느낌이 어때요 지금? 뭔가 아까 총재로 당선되면서 선명야당 외쳤는데 뭔가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바뀌었네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그 의원조차도 지금 보호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 드시죠? 네. 자, 선명 야당을 내세웠던 이 김영삼 총재와 이 신민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당연히 이런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겠죠. 자, 이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이거 뭐냐 지금 이게
바로 이 김영삼을 반대하는 비주류 세력들이 생겼고요. 또 김영삼을 지지하는 그 주류 세력들이 이 두 파로 나뉘게 되면서 권력 투쟁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주류파의 주장은 이거예요. 김영삼 총재에게 모든 정권을 넘겼더니 이거 뭐 비실비실 잘 싸우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주류 쪽에서는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여지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976년 5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분열은 왠지 붕괴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부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내부의 분위기 궁금하시죠? 네. 보여드릴게요. 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것도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강목입니다. 왜 갑자기? 네, 루카. 오 마이 갓. 진짜. 자, 어쨌거나 당시의 그 분위기를 당시 그 국회의원 증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회가 신민당 지도부를 교체하는 그 선거를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대회였는데 조직폭력배 이 사람들이 그 야당 대회에 개입을 해가지고 좀 난장판이 됐던 불미스러운 그 전당대회가 됐었습니다. PR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란했어. 강목 가지고 휘두르니까 평온해야 할 그 대회장이 수레장이 된 거예요. 아수레장이 됐어요. 뭐 도망가고 그래서 태평로 그 넓은 도로에 거기를 넘어가고 좀 위험한 그 상황도 많이 벌어졌었죠. 야, 이게 인터뷰 너무 신기해. 아니 진짜 피 소르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오 지금 무서워. 야, 와, 깡패가.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깡패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비겁하다 욕하죠. 그래서 힌트성 여기서 서로 나오는 살아가는 거네. 거죠. 맞아요. 이게 오늘 그 주제입니다. 바로 신민당 강목 난동 사건. 그 모래시계. 모래시계. 네. 예. 바로 이 장면이 이 모래시계 이게 드라마 보시면 네. 이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예,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이제 깡패들과 연결돼가지고 마구 싸우는 어떤 그런 장면들 나오는데 루카 씨 어땠어요? 이거 보시니까. 저도 사실 뭐 하나도 몰랐는데 이게 인터뷰하면서 제가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에게도 이런 질문 몇 개를 해봤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Z세대에게 묻는다. 바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혹시 신민당 감옥 난동 사건 알아? 아니요, 몰라요. 아니, 못 들어봤어. 좀 부끄럽긴 한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신민당이라는 정당 이름은 들어봤는데 강목 난동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모른다면 딱 들었을 때 뭐가 떠올라? 조금 무섭고 약간 좀 때리거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강목 들고 난동을 핀 사건 아닐까? 뭐 신민당이면 당이니까 정당이니까 국회에 쳐들어가서 난동 사건을 피웠다던가 그런 걸 것 같은데. 약간 신민당 하니까 과거에 김영삼 총재랑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최근에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뭐 패스트 트랙이나 그런 것 때 되게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했던 과거 세대의 좀 국회에서의 난동 사건이 아닐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와 깡패의 결합 어떻게 생각해? 좀 정치랑 깡패가 결합하게 된다면 좀 강력한 힘이나 뭔가 무서운 힘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런 정치랑 깡패가 연합돼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정당은 공익을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 특정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 깡패와 같은 단체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지금 세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구시대적인 악행이었다, 되게 구태의연한 그런 행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친구들은 제대로 이런 사건이랑 김태천 그분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 생각했고, 또 정치와 깡패 결합하면 이런 권력한 힘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유려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이게 정외과 친구들이라서 뭐 구체적인 사실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된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날카롭네요. 예. 자, 이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서방파두목 김태촌한테 이철승계 비주류, 그러니까 김영삼을 반대하는 이철승계 비주류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촌, 사람 좀 모아야 되겠어. 이게 이철승 씨가 그 전북 출신이거든요. 전북 출신 야당 당수가 나와야 나중에 호남 대통령도 나오지 않겠어? 이번이 기회인데 사람 좀 모아봐. 딱 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예. 자, 그러자 이 김태초는요, 전당대회 5일 전 300여 명을 모아가지고 고속버스 8대에 나와 태우고요, 광주에서 올라옵니다. 뭐 스포츠 시합 구경한다, 그러니 가니까 좀 와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고등학생들까지 다 태워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아까 봤던 그 강목 사진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서울에서 지내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죠. 그 경비는 그러면 어떻게 줄까요? 그렇죠. 종로 일대 뭐 세탁소, 뭐 목욕탕, 당구장, 가게, 식당, 뭐 담배 가게, 여기서요 이들한테는요 무조건 프리패스. 오, 진짜? 네. 그냥 가서 저 담배, 밥 먹은 다음에 나 누구 이렇게 이름 쓰고 딱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럼 나중에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하냐면 바로 이철승계 그 비주류. 네, 그쪽에서 이제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 지시 내용은 바로 신민 당사를 습격해서 당 직인을 탈취하라. 직인이요? 예,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직인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찍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건 알겠지만. 예원 씨, 도장은 중요합니다. 네. 도장 중요하더라고요. 그 회사 계약할 때. 그렇죠. 도장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더라고요. 잊고 있었네요. 그럼요. 도장 아무나 찍으시면 안 되고요. 맞아요. 아무데나 찍으시면 안 되고요. 나이 씨, 도장 잘 찍어야 돼요. 빌려주면 안 되고요. 안 돼요. 도장은 중요합니다. 사수해야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 총재로 선출되더라도 이 당 직인이 찍히지 않으면 그거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자, 김영삼이 총재로 선출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미리 당 직인을 좀 확보를 좀 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 직인을 탈취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강목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대검에다가 막 일본도 나 야구 방망이 막 이런 걸 그냥 다 총무장해가지고 시민당사를 습격합니다. 이 김영삼 총재하고 이 신민당 의원들은요 총재실로 막 부랴부랴 피신을 했죠. 근데 깡패들은요 이 김영삼 총재를 인질로 삼기 위해서 막 도끼로 문 때려 부수고 막 총재실로 그냥 난입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의원들이 막 3m, 4m 막 떨어져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판이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저는 진짜 정치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안 믿겨져요. 말도 안 돼. 근데 사실 깡패가 야당 당사를 습격한 게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분명 누군가 신고를 했겠죠. 당연하겠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거 우리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댄 거죠. 이 사흘 동안 이 시민당사를 점거했는데 결국 직인을 찾지는 못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전당대회 날이 왔습니다. 이 김태촌과 일파들은요 대회가 열리던 시민회관으로 출동합니다. 감옥 들고 갔겠죠. 네, 출동. 영화 같아요. 약간 진짜 현실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이 김영삼계 주류의 의원들도 전당대회 때 이 김태촌과 같은 깡패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예상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이 주류 측. 막을 준비를 해야겠죠. 막을 준비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인원을 또 모아가지고. 그렇지, 다 모아. 여기도 깡패를 모읍니다. 깡패네요. 네, 인력 부대, 뭐 정치 깡패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맞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바로 이 주류 측 깡패들, 완력 부대, 비주류 측, 주류 측, 이 완력 부대 깡패들이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 전당대회에서 정말 뭐 이 주먹 날리면서 강목 날리면서 막 서로 싸우는 모습이 전당대회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전당대회가 이렇게 난리를 나는데 이제 경찰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좀 재밌어요. 김영삼계 주류 쪽에서 동원한 그 당원과 깡패, 아니 300여 명만 경찰이 강경 진압으로 끌려 나와요. 그러니까 주류 측, 왜요? 주류 측 당원들과 깡패를 끌려 나오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리고 반면에 이철승계 비주류 깡패는 진압되지 않아요. 와. 이거 뭘까요? 무슨 일이야? 또 이것도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등장했어. 나왔어. 나오나 했는데. 자, 여러분 저를 보고 싶어졌죠. 지금 우리 몰라톤 국회사에서 시청률이 폭발할 준비돼 있어. 왜냐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잘몰 국회사 그것이 알고 싶냐? 그것이 알고 싶냐? 감사합니다. 네. 살려는 드릴게. 경찰은 왜 주류파에는 강경을 그렇죠. 대응을 하면서 비주류파에는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혹시 뒤패를 봐주는 누군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냐? 그것이 알고 싶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을 지금 예리하게 지금 날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신문단 네 분, 주류와 비주류 지금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서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 이 장면을 가장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굴 것 같습니까? 꼭대기에 계신 분. 꼭대기에 계신 분? 그렇죠. 박정희 정부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 박정희 정부로서는요, 이 이철승이 야당 총재가 되는 것을 솔직히 바라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이철승 쪽은요, 정부 여당에 의외로 협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이라도 협조적인 사람이 야당 총재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 좋잖아요. 그렇죠. 그 김태촌의 회고에 의하면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김영삼 총재를 매장하라는 특별 공작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예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한 거군요. 박정희 대통령의 바람대로 이철승 의원이 야당 총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계속 이어집니다. 좋아요. 그것이 알고 싶냐? 너무 재밌어. 그것이 알고 싶냐? 오늘도 너무 짧고 굵게 하지만 그 맥락을 너무나도 의혹을 잘 파헤쳐줬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시간에 기대할게요. 근데 보면 전당대회 이렇게 폭력이 난무했으니까 당 총수를 선발하는데 분명히 어려웠겠어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정말 여기서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강목 난동 사건에서 이 김영삼계 주류파가 대회장에서 쫓겨났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신민당사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거기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을 합니다. 근데 비주류 세력들이 지금 시민회관을 장악했죠. 원래 전당대회 열리는 곳이 시민회관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장악했잖아요. 경찰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이 비주류 세력은요, 바로 이 시민회관에서 이철승과 함께 그 비주류 의원이었던 바로 이 김원만을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당에서 2명의 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굴 대표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2명이 지금 생기면 네,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누구를 인정해야 될까? 자, 그런데요. 결론은 둘 다 무효. 둘 다 인정이 안 돼요.
중앙선관위가 왜 이걸 무효라고 했냐면 일단 주류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전당대회 장소를 바꿨어요. 원래 전당대회 장소가 시민회관인데 쫓겨나가지고 시민 당사로 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전당대회를 한 거잖아요. 네. 임의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무효다. 그래서 이쪽 김영삼 안 돼. X. 그 다음에 이제 비주류 쪽도 문제예요. 비주류 뭐냐면 대회 진행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 전당대회를 열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김영삼 총재 지위는요, 바로 이 재선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소멸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전당대회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전당대회를 다시 열었는데, 자, 여기에서 두 차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1차 때는 김영삼이 이겼는데 2차 결선 투표에 들어가가지고 이철승 이쪽이 이겨버려요. 그러면서 이철승이 바로 야당 총재로 당선이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객태로 됐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에 똑바른 정치가가 있다면 아마 유진산이 하고 이철승이야. 신민당이 저렇게 되었으니 다행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게 야당의 노선에도 반유신에서 변화가 있었겠네요. 일단 이 이철승은요, 중도 통합을 내세웁니다. 체제 부정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속에서 중도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느낌이 살짝은 좀, 뭐지?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재외 교포들의 그 반정부 투쟁,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북계의 통일전선 전략을 돕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제야 또는 제외의 어떤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서 이거 나쁜 거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것도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자유 문제는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레벨의 문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유신체제에 지금 겨울공화국 자유가 있느냐. 그 무릎이 보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당시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지. 머리 왜 이렇게 길어? 자르고 그랬잖아요. 자유가 있느냐. 이게 지금 겨울공화국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마라.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자유의 레벨 정도의 차이지 자유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여기가 없다. 이런 발언을 마구마구 하는 거예요. 친유신 총보의 성향의 야당이 된 거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이철승의 그 신민당을 두고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이렇게 이제 부르기까지 합니다. 근데 저기 이철승 이렇게 대놓고 박정희 정권을 보호하는데 다른 야당 의원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당시 그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한번 증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철승 당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당 체제를 갖춰가지고 박정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야당으로 탈바꿈을 하여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뜻 있는 동지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야당성 회복 투쟁 종제라는 것을 결정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내걸었던 것이 박정희 군사정권 타도, 그리고 직선제 개헌, 민주화 이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야당성 회복 투쟁 종제, 약자로 야터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처음에는 33명이 출발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그 당시 10개 시도에 우리가 지부결성대회를 가졌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서울 시지부 결성대회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사가에 있던 수도의 시장, 거기에서 그 당시 약 800여 명의 당원과 당원 시민도 있고 운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역시 강연을 했고, 그래서 그 강연 끝나고 제가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이철승 대표 최고위원 행보에 반대하는 그 야당 의원들은요, 야당성 회복 투쟁 동지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야당이 야당의 색깔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그 독재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 야당 의원들이 다시 원래 그 야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이후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신민당이 더 많은 득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나희 씨? 아예 유신 정권 편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죠? 방금 얘기했던 뭐 그대로. 맞습니다. 그 10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놀라웠죠. 야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지금 가져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근데 야당이 성공적으로 유신 정부를 막 견제해가지고 이룩한 결과도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뭐 야당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표에 나왔던 건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 9번의 이 어떤 그 긴급조치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야, 이 정부 이대로 좀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국민들이 야당의 표를 주면서 위치를 좀 조정해 주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979년 5월 신민당 정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걸었던 김영삼 씨가 총재에 당선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후에 반유신 투쟁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건 이 야당은요, 정말 이 폭력으로 얼룩진 그 분열의 결과로 유신 독재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이철승계의 어떤 그 비주류에 의해서 야당이 유신 체제의 어떤 동반자가 된 그런 모습들.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를 더 공고히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던 야당을 다시 야성을 회복해주면서 다시 채찍질 가하면서 표를 몰아줬던 건 누구였다? 국민이었다는 이야기죠. 예, 국민이 다시 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그 나라가 많이 어려울 때 야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이라고 하는 국가의 주권자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의 우잘알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나는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오호. 뭔가 이 구두 계약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말로는 이제 뭐 민주주의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목록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놨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서 대표가 오늘 날씨 계약금 100억 줄게. 그럼 잠시만요. 녹취? 100억.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죠. 저는 간단한데 예. 오늘 나는 정치에는 정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참 강몽 어디 갔어? 아니 안 돼. 뭐 강몽도 그렇고 눈물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는 눈물이랑 같이 섞이니까 괜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의미가 없었잖아요. 이게 약간 축구랑 비교하자면 멕시코도 뭐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브라질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다 갑자기 어떻게 살짝 부딪히면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할리우드 액션. 할리우드 액션 하는데 그게 축구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예. 그 축구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 하는 말은 그냥 축구에는 축구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야. 고맙습니다. 깔끔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네, 마지막. 오늘 나는 민심의 중요성, 민심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본인의 힘을 모아서 정말 발휘를 할 수 있을 때 나라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우리 또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때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정상적 상황 속에서 과연 야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건강한 야당은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소감 남겨주세요. 우잘모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유튜브 홈페이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모두가 우잘 국회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겁하다 욕하지 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랑